안녕하십니까, 김봉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 명의신탁이 무엇입니까?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명의를, 그러니까 실제 주주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주식을 실질적인 소유권은 행사하면서도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명의를 다른 분, 제3자한테 등재를 해놓는 이런 상황을 이제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건데요. 이 주식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첫째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갑작스러운 이유로 사망을 하셨다, 유고를 하셨다. 그렇게 되면 그분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은 자연스럽게 그분의 자녀분들한테 상속이 될 것이고, 이랬을 때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나중에 되찾아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지는 두 번째인데요. 명의수탁자의 변심, 유고. 자,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원래 이 주식은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다시 되찾아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내 건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가 있다. 배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배당을 하더라도 일단 명의 수탁자한테 갔다가 다시 환원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의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을 해놓게 되면 기업을 매각한다거나 청산 시에 이때 자녀재산에 대해서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 다시 내가 이 주식을 찾아오고 싶은데 이 주식 자체가 당초 명의신탁이 되었던 주식이라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만 하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요,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권리의 이전,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은 해당 사항이 없게 되겠는데, 그런 명의신탁인데 왜 주식만 세법에서 관리를 하고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돼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실명제에 의해서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부동산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명의신탁이 되게 되면 그 명의자는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증여받은 걸로 봐서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첫 번째, 당사자 간의 합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일단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어야 되겠다. 자, 셋째, 실제 소유자와 명의가 달라야 되고요. 이게 달라야지만 명의신탁이 성립을 하는 거니까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데,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어야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위에 세 개가 다 성립이 돼도 나는 당초에 이렇게 한 이유가, 명의신탁을 한 게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게 되면 이 증여세는 부과가 안 되겠죠.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성립을 하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어떤 합의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명의를 도용해 갔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라는 조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자산이다. 여기에는 주식이라든가 출자 지분, 차량 등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소유자 명의자가 달라야 되고요.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이 명의신탁을 이용을 해서 어떤 과거의 사람들이 변칙적인 상속 증여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게 실무상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요 세 가지 정도만 성립이 되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자, 명의신탁 증여의제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인데요. 과거에 한 차례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세법에서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다. 97년 1월 1일 전에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98년 12월 말까지 그 안에 실제 소유자 명의로 돌리게 되면 그 기간의 한정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이 유예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이 되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를 그럼 이 증여 시기로 볼 거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타인의 명의로 해서 주주 명부에 기재를 한 때, 이때를 증여 시기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얼마를, 그 당시에 시가를 증여의제 가액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명의신탁에 대해서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다시 환원하기도 힘든데, 과연 이거를 명의신탁을 해지를 한다. 그렇게 되면 최초 명의신탁한 시점에서 명의수탁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를 합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시점에서는요, 원래 내 주식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증여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명의신탁을 환원하는 방법인데요. 환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어떤 회사의 상황을 먼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실무적으로 가장 간편하게 쓰이는 방법인데, 차라리 그냥 양도양수로 처리를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많이 쓰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양도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럼 과연 양도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 일반적으로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잘 모르는 제3자 간에 체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내 가족 내지는 친구 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 간에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과연 이 양도가액을 얼마로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임의로 양도가액을 정했다가는 나중에 특수관계자 간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내지는 증여세가 또 과세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의 소명 문제인데요.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실제로 금융계좌상 이 양도양수 대금이 주고받고 했던 그런 흔적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양도가액이 굉장히 클 경우에는요,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도 양수로 인해서 내가 내 주식을 가져왔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내가 과점주주가 돼버렸다. 그렇게 되면 이 양도로 인한 간주취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요, 이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있다면 이미 한 차례 법인에서 취득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되면 다시 한번 취득세를 내는 이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도 양수를 처리할 때는 고려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주 취득을 통한 처리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비상장법인도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유리한 거는 법인의 자금으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으로 명의 신탁된 주식을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거는 또 이어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 이게 명의 신탁 주식이었으니까 그럼 이번에 해지를 할 때도 양도 양수나 자사주 처리 취득을 하는 처리 말고 당사자 간에 명의 신탁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질 소유자로 환원이 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 주의하실 거는 적절한 주식가치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세 제척 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명의 신탁을 해지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당초 명의 신탁한 시점에서 명의 수탁자가 증여세를 받게 되는데, 그때 만약 해지하는 시점과 당초 명의 신탁을 했던 시점 간에 그 기간이 증여세 제척 기간, 일반적으로는 한 15년 정도를 보는데요. 그 기간이 넘었다면 과거에 명의 신탁된 최초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자, 명의 신탁 해지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평가를 해야 되고요. 평가를 했는데 만약에 최초 명의 신탁한 시점에서부터 지금 해지하는 시점까지 주식가치 상승분이 많지 않다면 차라리 이 부분은 양도 양수로 처리하는 게 간편합니다. 양도 양수로 처리를 하게 되면 다시 주식을 파시는 분은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상승분이 많지 않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주식을 양도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아무래도 이제 많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간편하게 부담이 안 되는 선이라면 양도로 처리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주식가치 상승이 많다면 이때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당초 명의신탁한 시점에서 주식가치가 5,000원짜리였다. 근데 해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20만 원짜리가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면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부 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명의신탁된 주식을 내 걸 내가 찾아오면서 그런 세금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명의신탁일로부터 15년 3개월, 즉 이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아울러 검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명의신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주식이 당초에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입증하는 게 사실은 실무적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요, 최초에 법인 설립시 또는 증자를 할 때 설립시 자본금, 증자 때
증자 대금을 실제 누가 다 납입을 했느냐. 만약에 이게 진짜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면 실제 소유주가 전부 다 돈을 댔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대금의 납입 근거, 그 다음 배당재원의 실질 기속. 내가 회사에서 배당을 했는데 이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배당을 한번 했다가, 그분한테 배당을 했다가, 그분은 진짜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주주한테 다시 이 배당금이 기속이 되는 과정을 보통은 거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어떤 실질 기속이 누구한테 갔냐. 예. 세 번째, 쌍방간 합의 공증.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 간에 어떤 그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기로 한다는 사실을 이제 약정서를 쓰고서 가능하면 이렇게 공증까지 받아두면 더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소송을 통한 관계 입증. 이 부분이 이제 그래도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소송을 통해서 서로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의하실 거는 소송을 통한 관계 입증에서 당사자 간의 어떤 그 판결문만 받을 목적으로 해서 단순히 그냥 법원에 소송만 걸어놓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힘들게 되겠고요. 적어도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더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서로 당사자 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로 이렇게 다투는 모양새를 좀 갖추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내용과 그 환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